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고화소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화소 카메라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분들이 스스로 필요해서 알기 때문에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겠지만은, 사진을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사진을 찍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고화소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고화소 카메라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미지 품질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 개조가 될 수도 있고, DR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무슨 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미지의 전체적인 품질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지 센서의 성능이에요. 이거는 화소가 아니라 이미지 센서의 성능이 일단 먼저 크게 좌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 그리고 나서 이제 화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화소가 이렇게 높은 카메라를 써보기 쉽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안 돼가지고 정말 오래전에 나온 그런 중고 매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이미지 품질이 그렇게 좋지 못할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노이즈 편에서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고화소 카메라를 쓰면 사진이 디테일이 정말 좋다. 예전에 이제 니콘의 D800이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흥분을 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35mm 판형에서도 이 고화소 카메라가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니콘에 집중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카메라가 나왔을 때 기존의 니콘의 모든 렌즈는 아니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렌즈부터 시작해서 한 중급 정도 되는 렌즈까지는 이게 D800에 대응이 안 됐어요. 예. D800이 가지고 있는 화소를 완벽하게 끌어낼 능력이 안 됐다는 거죠, 렌즈들이. 그래서 뭐 니콘의 렌즈는 뭐 그 당시에 뭐 재평가를 새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일단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나오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화소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면 이제 확대를 했을 때 그 선 자체가 되게 날카롭게 살아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렌즈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되면 이 선 자체가 날카롭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조금 뭉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화소 카메라를 쓴다면은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다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7 알포 같은 경우는 저게 6100만 화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렌즈를 좀 써야 되는 그런 단점? 네, 단점 아닌 단점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좋은 렌즈를 써야 되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나오는 렌즈는 다 좋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래된 그 아트 5시기 이런 렌즈들도 어지간하면 이제 고화소에 웬만큼 이제 대응이 돼요. 이제 웬만큼 대응이 된다는 것은 뭐 사실 확대를 해도 이미지가 안 깨진다는 거고, 좀 더 나은 이미지를 위해서는 렌즈 성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렌즈의 성능이 올라가는 만큼 더 날카롭게 이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좋은 걸 쓰면 쓸수록 촬영자가 갖는 만족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화소 카메라가 표준화소라 그러는 2400만 화소, 2600만 화소 카메라들 있죠. 그런 카메라들보다는 그 노이즈 억제력 자체가 좋지 못하다. 사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미지 센서의 성능이 좋게 되면은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확대를 하는 기준을 안 했어요. 확대를 해버리게 되면 확대 비율에 따라서 노이즈가 더 크게 보일 수 있고 작게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70-200 렌즈를 200mm 놓고 그냥 당겨버렸습니다. 당겨서 이렇게 원본으로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데, 일단 이거 로 파일로 그냥 당긴 파일이고요. ISO감도 2000에서 찍은 사진에서 노이즈의 차이를 보실 수 있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알파7C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한 카메라인데, 알파7 알포도 상당히 지금 뛰어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센서가 최신화가 되고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이런 공식 자체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미 센서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니 3세대 카메라인 알파7 M3하고 소니 4세대 카메라인 알파7 R4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노이즈 억제력이 알파7 R4가 더 좋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테스트를 몇 번이건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를 하시고, 예전처럼 이제 그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회사들이 고화소 카메라면 느린 게 당연해.
그리고 고화소 카메라면 노이즈가 당연히 많이 생겨.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었고, 그 상식들을 소비자들도 아, 그렇구나,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니콘, 캐논, 소니 뭐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이제 제가 정말 노이즈 억제력에 관해서는 충격을 받은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니콘의 G6였습니다. 그거는 진짜 진짜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노이즈 억제력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M3하고 지금 알파7C하고 지금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DR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DR의 그 단계가 확실히 이제 알파7C 최신 이미지 센서 고작 1세대 차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DR이 안 좋은 거,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단계 수를 말하죠. 단계 수 자체가 적은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런 사진에서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웨딩 스냅 같은 경우는 그 DR이 너무 이렇게 좋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배경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싶은데 보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좀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실제로 이제 D3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나온 카메라죠. D3S, D4 이런 카메라들이 아직까지도 현업에서 쓰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용도 면에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DR이 폭이 넓은 게 무조건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DR이 좋지 못한 카메라가 선호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라이카 같은 거, 경주 흑백 같은 것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명부 안부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런 카메라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화소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해서 DR이라든지 개조가라든지 이런 것이 좀 뭐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실제로 촬영을 계속 이렇게 해보고 이제 십수년 동안 이렇게 카메라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론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말이죠. 화소보다는 이미지 센서의 성능, 얼마나 최신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흔들림이 많이 발생해요. 고화소로 가게 되면. 촬영자가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흔들림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사진을 찍어 보면은 표준화소보다는 상대적으로 고화소가 흔들림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 뭐 이런 이제 상당히 좋은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를 하고 나오잖아요. 카메라 제조사 3사를 막론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현장에서 찍었을 때 LCD로 딱 보고 이제 안 흔들렸다라고 판단돼서 돌아왔는데 컴퓨터를 열어보면 사진이 죄다 흔들려 있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반드시 확대를 해가지고 그 사진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반드시 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안 그러게 되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컷인데 사진이 흔들렸다. 그러면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는 촬영할 때 당시에 그 분위기 자체를 조금 바꿔줍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혼자 잠깐 갔는데 그때 들고 나갔던 카메라가 알파7C 그 다음에 알파7 알파였거든요. 이 카메라 두 대를 들고 각각의 다른 렌즈를 장착하고 나간 거죠. 나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알파7 알파로 이렇게 딱 들고 찍을 때는 뭔가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카메라 자체가 촬영자에게 진중함을 부여를 해준다.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알파7C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알파7C하고 알파만 조금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알파7C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진중한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해도 이미 알파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진중함을 보여준다는 것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좀 편하게 찍어도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조금 가볍게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화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렇죠. 사진을 내가 진중하게 찍는 스타일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고화소 카메라를 선택을 해도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뭐 디테일이 좋다, 확대를 해서 어떻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진 않아요. 무엇보다도 사진 작가들이 저는 모든 사진을 찍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사진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진 작가분들께서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그 카메라 자체가 사진을 계속 찍게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찍는 성향이 얼마나 잘 맞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능 스펙,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디테일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찍는데 진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화소 카메라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진중하게 찍으니까 사진의 흔들림이라든지 그 카메라가 진중함을 부여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화소 카메라를 쓰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반대로 내가 조금 가볍게 그리고 좀 즐기면서 찍는 스타일, 좀 스피디하게 찍는 스타일 타입 있죠. 예를 들면 자연광에서 인물 사진 찍는데 그때는 정말 스피디하게 촬영이 진행이 되거든요. 스포츠 촬영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오히려 고화소보다는 이렇게 표준화소급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화소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풍경 사진 찍을 때는 고화소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풍경 사진이 대부분이 상당히 진중하게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촬영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 뭐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사진을 찍게 만들고 싶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표준화서로도 다 돼요. 이게. 실제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막연하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예상이라 그러죠. 막연한 그런 예상을 가지고 개인 합리화를 해서 고화소 카메라를 선뜻 구입하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가 고화소 카메라를 써가지고 사진을 찍었으면 언젠가는 내가 대형이나를 하겠지. 언젠가는 내가 전시회도 하겠지. 이렇게 좀 막연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가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화소 카메라를 제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한 다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입해도 그 카메라 팔 때까지 대형이나 한 장도 안 했어요. 대형이나 한 장도 안 하고 그냥 조그맣게 인화 몇 번 하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사진을 직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1년에 대형이나 건으로 저한테 계약이 들어오는 경우가 10건? 10건 정도 되나?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알파7 알파로 촬영하는데 이렇게 직업을 하는 사람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제 저보다 좀 더 큰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고 영업권도 확보가 된 데는 상당히 많은 그렇게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은. 어쨌든 사진을 이렇게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1년에 10건 정도밖에 대형 인화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할까요? 예. 한두 번도 안 할걸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대형이나 하겠지. 대부분이 대형이나 안 합니다, 그때는. 예. 그래서 좀 확실한 계획이 있죠. 나는 이번에 어떤 전시회를 목적으로 사진을 찍겠어.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고화소가 필요해. 이런 목적이 확실한 부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준비하는데 그런 경우에 좀 확대를 해서 디테일하게 보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정을 할 때도 확실히 이제 표준화서보다는 강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사진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가의 길로 내가 들어서겠다라고 했을 때도 고화소 카메라가 쓰는 명확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고화소 카메라를 쓰면 사진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느낌.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스튜디오 렌탈 하시는 분들 중에서 60% 정도가 사진과 학생분들이에요.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사진과 학생분들의 카메라를 보잖아요. 보면은 제일 화소가 높은 카메라가 있었는데 뭐냐면 D850이었습니다. 예, 니콘의 D850이죠. 상당히 좋은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높은 화소였습니다. 딱 한 분이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캐논의 5D 마크 3, 예, 1DX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콘 D750, 대부분 다 DSLR이에요. 사진과 학생분들은. 어쨌든 간에 니콘의 D750, 그다음 5D 마크 2, 이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 카메라도 화소를 보면은, 그죠? 고화소 카메라는 없죠. 저 거의 다 표준화소급에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저희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전시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인화 작업을 그때 대신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인화 작업도 하면서 사진을 인화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분들 스스로 말이죠. 그렇게 하십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표준화소라고 해서 이게 인화를 하는데 엄청나게 작게 인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아니고, 고화소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크게 인화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알파7C하고 알파7 알파하고 그 화소 차이가 2.5배 정도 차이 나나요? 대충 그 정도 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인화도 2.5배 크기로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예.
가로축, 장축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물론 이제 크게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대를 했을 때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크롭을 해서 인화를 해도 이제 고화소 카메라는 좀 크게 인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6100만 화소급이 돼버리게 되면. 그런데 표준 화소를 이용한다고 해도 인화를 크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진짜 크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처리하는 부분에 관한 건데, 먼저 고성능 메모리 카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량 메모리 카드를 요구를 하게 돼요. 알파7, 알파4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파일 용량이 커요. 용량이 제가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비압축 같은 경우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요. 그냥 압축 로우로 인물 사진을 한번 찍어 본 적이 있는데, 원래 자연광에서는 알파7, 알파 안 써요, 원래는. 그 당시에는 리뷰도 있고 해서 그냥 한번 찍어 봤었는데, 이거 찍어 보니까 와, 이거 128기가 메모리 카드 2개를 들고 갔거든요, 그때. 근데 이것도 2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니까 다 차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속 연사로 해서 엄청나게 찍다 보니까 금방 차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표준화소 카메라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좀 메모리 카드 용량이 한 128기가 2개 가져가면 진짜 넉넉하게 찍어요. 그런데 와, 이거 고화소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 자연광에서 찍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의 속도, 이것도 파일의 용량이 원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당히 느린 메모리 카드를 쓰게 되면은 아마 속 터질 거예요, 진짜. 사진 찍고 확인하는데 상당히 속 터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거의 겹치죠. 조금 스피디하고 빠르게 연사 모드를 자주 쓰고 그런 분들 스타일에는 오히려 고화소가 안 좋아요. 네, 오히려 고화소보다는 표준화소를 쓰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딩이라든지 DSLR 같은 경우는 1DX 시리즈, 그 다음에 D5 이런 시리즈들, 그런 카메라들 쓰게 되고,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9을 많이 쓰거든요. 웨딩에서 실제로. 아니면 M3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표준화소급을 쓰는 이유가 이미지 처리가 원체 빠르고 컴퓨터에 넘겨서서 작업했을 때도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피팅 촬영 같은 경우도 더더욱더 심하죠, 이거는. 피팅 촬영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찍거든요, 이거. 이게 고화소라고는 감당이 안 돼요. 작업 속도도 그렇고, 파일 넘기는 것도 그렇고,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JPG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빠른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좀 연설을 많이 쓰는 사진 촬영에는 고화소가 확실히 단점이 좀 많고요. 반대로 이제 정적인 촬영이라든지 상당히 좀 세밀함을 요하는 그런 촬영에서는 확실히 고화소가 좋은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품질만 놓고 디테일만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촬영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방식의 촬영을 내가 선호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구입하신다면 굳이 이제 SRL 컬러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도저히 화소가 감당이 안 돼서 팝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안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